요즘 트러플 오일 많이 쓰시죠? 온라인 매출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취향을 타긴 하지만 저는 이 오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렬한 버섯향이 매력적인 오일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오일이 있죠. 바로 참기름. 음식에다 쏟았다 싶을 정도로 넣으면 이건 못 참죠. 참기름뿐인가요? 기름은 모두 옳습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억지 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튀김 중에 맛없는 음식이 있던가요? 기름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치킨, 튀김, 전, 계란 프라이, 생선구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예전엔 콩기름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까지 이 기름들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참깨를 짜먹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한국 산업 이곳저곳에 영향을 줬던 콩기름까지 압축한 뒤 집짠에듯 짠해서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오감만족 튀김과 기름입니다. 우리가 튀김 같은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기름 덕분이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기름이 저렴해진 덕분입니다. 예전엔 기름이 굉장히 귀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기름을 씁니다.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 무슨 음식이든 기름이 들어가면 맛있어진다는 건 아주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용 기름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물성 기름 중엔 소기름인 우지나 돼지 기름인 돈지, 라드를 많이 썼지만 소가 귀하던 시절에는 우지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돈지는 현대 축산업이 등장하기 이전까진 냄새가 역해서 쓰기가 힘들었고요. 때문에 올리브, 참깨, 해바라기 씨 같은 걸 짜서 기름을 얻었죠. 이런 씨앗이나 열매들은 지방 성분이 높기 때문에 기름을 짜내기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기름을 짜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기름 한 병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참깨가 필요할까요? 보통 한 병에 350ml 정도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 한 병에 들어가는 참깨의 양은 670g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계를 쓰니까 이 정도 기름이 나오는 거지 예전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기름을 짜내던 시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참깨가 필요했죠. 옛날엔 전도 참기름에 부쳐 먹었는데요. 이런 부침을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기름이 아주 귀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기름과 들기름을 쓰고 있었을 때 서양에서는 어떤 기름을 쓰고 있었을까요? 유럽과 미국은 식용유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올리브유, 버터, 라드뿐만 아니라 고래나 해바라기에서도 기름을 짜냈어요. 기름이 나올 만하다 싶으면 전부 짜내서 쓴 겁니다. 18세기부터 식민지에다 면화를 키우면서 면화 씨에서 짜낸 면신류도 여기저기 활용됐죠. 미국 남부지방에서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면화를 엄청나게 재배했기 때문이었어요. 참치 통조림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 면실류를 캔에다 채웠고요. 이렇게 기름이 풍부한데 서양인들은 여기에서 만족을 못합니다. 똑같은 양의 원재료에서 더 많은 양의 기름을 빼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용매 추출법.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일반 압착 추출보다 훨씬 더 많은 식용유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거든요. 덕분에 떠오르게 된 재료가 바로 콩입니다. 정확히는 대두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콩으로 두부나 된장, 간장 등을 만들었지만 서양에선 주로 식용유를 추출하기 위해 썼어요. 콩은 기후나 토양을 잘 타지도 않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거든요. 국내 식용유 산업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때는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일본이 만주 지역에서는 대두를 심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면화를 집중적으로 재배합니다. 그리고 대두와 면화 씨에서 짠 식용유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참기름, 들기름과 함께요. 이때부터 아주 작은 식용유 제조업체들이 동네마다 생겨나기 시작했죠. 물론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지만요. 전쟁으로 산업 기반 자체가 날아간 데다 콩기름이랑 우지가 구호물자로 수입되면서 국내 식용유 산업이 조금씩 후퇴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초에 한국의 식용유 산업이 별로 크지 않았고 한국 음식에서 식용유가 많이 쓰이진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식용유 산업이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라면. 1963년 삼양식품이 삼양라면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식용유를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 제빵 산업까지 커지면서 식용유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정부가 이런 흐름을 보고 결심하죠. 식용유를 이렇게나 전방위 산업에서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입을 쓸 순 없지. 수입 기름을 국산 기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했어요. 하다못해 쌀겨에서 기름을 뽑는 시도도 했었죠. 이게 가능하긴 했는데요.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형편없었고요. 기름 뽑아낼 데 없나? 이때 정부의 눈에 걸려든 게 바로 소와 돼지입니다. 이때쯤부터 정부가 축산업에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소, 돼지? 잘 생각해보세요.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료입니다. 그런데 사료로 많이 쓰는 작물이 있죠. 콩과 옥수수. 공교롭게도 이 두 작물은 식용유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콩과 옥수수로 먼저 기름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로 사료를 만드는 거죠. 콩은 지방이 빠져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사료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1타 2피가 어디 있겠어요? 가성비가 남다른 사업인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동방유량입니다.
부산에 사업가였던 고 신덕균 회장이 차린 기업인데요. 원래 부산에서 쌀을 조정하는 정미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당시 곡물업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업가였는데요. 이분이 1966년에 동방유량을 설립하고 식용유 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까 쌀겨로도 식용유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미소를 운영하던 분이니까 쌀겨와 쌀눈이 차고 넘쳤던 거죠. 이걸로 식용유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용유를 바탕으로 67년에는 라면 사업까지 했어요. 물론 사명 때문에 금방 접었지만요. 아무튼 아이템 보는 눈은 정말 끝내주던 분이셨던 거죠. 그러다 콩기름이 점점 각광받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산 콩기름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긴 했지만은 당시 설비 환경이 영 형편없는 겁니다.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건 사료로 쓴다. 이게 말이 쉽지. 기존과는 다른 설비야. 더 큰 공장이 필요했어요. 대공사였던 거죠. 신 회장이 여기다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회사 부동산까지 팔고 국제 차관 220만 달러에 자본 10억 8천만 원까지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지은 거죠. 외국처럼 용매 추출법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까지 갖췄는데 이게 업계 최초였고요. 1971년 경남 진해에 공장을 짓고 출시한 콩기름, 역사적인 식용유 브랜드 해표 식용유입니다. 나오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끌어냈어요. 당시 식용유를 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는데다가 용매 추출법 덕분에 전부 다 기름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식용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날이 언젠가요? 명절이죠. 명절에 식용유 선물 세트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진 선물이었죠. 또 해표 식용유 덕분에 닭고기 요리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닭 요리라고 해봤자 예전엔 압력솥이나 전기 바베큐로 조리하는 게 다였는데 기름에 튀기는 방식이 나타난 거죠. 치킨 산업은 동방유량이 연 거나 다름없습니다. 치킨뿐인가요? 다양한 음식들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냥 기름일 뿐인데 그 주변 산업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해표 식용유의 등장으로 식용유는 곧 콩기름, 콩기름은 곧 해표,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70년대 후반까지 국내 콩기름 생산량의 대부분을 해표가 생산했을 정도였어요. 70년대 후반부터 제1제당, 삼양식품이 식용유 산업에 진출하긴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해표가 그만큼 넘사벽이었거든요. 해표 식용유는 출시한 지 26년 동안이나 콩기름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지키는 괴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표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그룹인 동방유량이 부도가 납니다. 식용유로 큰 돈을 번 동방유량이 이름을 신동방으로 바꾸고 사업 영역을 크게 넓힌 적이 있었어요. 언론업에도 손을 대고 증권사, 신용금고까지 운용했고요. 그러다 97년에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하려고 무려 1천억 원을 쏟아붓는데요. 이 시도가 엎어지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게다가 97년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때니까요.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서 공중분해가 되고 해표란 브랜드는 2004년에 사조에 매각됩니다. 이렇게 동방유량과 해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CJ가 백설 식용유를 밀어붙입니다. 김혜자 선생님을 모델로 기용했고요. 그리고 해표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해표의 홍보, 영업, 관리가 마비된 틈을 타서 시장 확장에 나선 거죠. 2002년에는 삼양식품의 식용유 사업까지 인수하면서 해표와 대등하게 겨룰 만한 덩치로 커집니다. 해표가 흔들렸던 두 번째 이유, 식용유의 시대는 해표의 콩기름이 열었지만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서 다양한 식용유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라면 기업을 포함한 식품 기업들은 80년대부터 팜유를 썼고요. 90년대부터는 가정에서도 다양한 기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카놀라유. 캐나다에서 개량된 유채로 만든 기름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건강에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콩기름의 대체품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포도씨유 같은 고급 식용유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 고급유의 끝판왕은 바로 올리브유죠. 옛날보단 가격이 좀 내려갔다지만 여전히 고급 식용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팜유를 제외한 이런 새로운 식용유의 시장 규모는 콩기름의 60%가 넘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러다 보니 해표 같은 강력한 브랜드도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해표 식용유란 브랜드는 콩기름에서 쌓아온 브랜드 파워니까요. 물론 지금은 해표도 다양한 기름을 내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긴 합니다. 다른 식용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기름들 다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콩기름, 식용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름이죠. 발연점이 21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볶음이나 부침 요리에 맞습니다.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콩냄새 때문에 다른 기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올리브유, 주로 엑스트라 버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가열하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발연점이 180도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튀김을 튀길 정도로 고온 조리 하실 게 아니라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요리할 땐 그 정도로 온도를 높일 일이 별로 없거든요. 튀김의 경우에도 온도만 잘 조절하면 상관없는데 튀김으로 쓰기엔 좀 아깝긴 하죠. 그리고 포도씨유, 이건 발연점이 250도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튀김이나 부침에 좋습니다.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보관해도 안전한 편이고요.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비슷한 발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유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보기 힘들어진 해바라기 씨유도 마찬가지죠. 발연점이 높고 향이 강하지 않아서 어느 용도로 써도 잘 어울립니다.
튀김에 가장 적합하고 볶는 요리도 괜찮죠? 다 비슷해 보여도 기름별로 특성을 잘 살피셔서 더 맛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식용유는 우리 삶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을 뿐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재료죠. 여러 이유로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하루빨리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면서 저도 오늘은 큰맘 먹고 튀김이나 해 먹어야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